예림아, 놀자. 예림 TV.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복이 달랑달랑, 등에 짊어진 지게는 건들건들, 건들건들 지게는 도끼뿔인데 달랑달랑 혹에는 뭐가 들었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 한 번 쓱쓱 쓰다듬고 허허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나무 하나 줍고 얼씨구, 또 하나 줍고 절씨구 하며 노래를 불렀어. 나무가 지게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요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새신 사고.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꼴딱 진 것도 몰랐지. 파드닥 날갯소리, 부엉부엉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 허겁지겁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아이쿠,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뱅뱅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야, 이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쯤에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떨어질락 말락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 그 바람에 온갖 괴이적은 소리가 났어. 끼, 덜컹, 휘오, 쌩, 삐그덕. 휴, 간 떨어지겠네.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바람아 바람아 부는 바람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혹부리 영감이 한창 목청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얼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애워쌌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발라니, 소리는 파는 게 아니오.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치, 거짓말.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요건 나는 없고 영감만 있잖아. 영감, 이 노래 주머니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요, 혹. 그래도 나한테 팔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파오.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뚝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네. 금은 보화도 없고 혹까지 떼어냈다네. 혹도
혹도 떼고 보물도 얻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내를 건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아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얼커니 바로 저 집이렸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일찌감치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웠지. 은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금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귀하고 귀하구나 내 노래 주머니. 이봐, 영감 노래도 그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노래가 솔솔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 팔겠습니다. 우후, 그리 아까우면 하나 더 주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턱에 혹을 척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 보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겨우겨우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2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엉엉.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2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서 참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나무꾼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산으로 향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가엾은 마음에 사슴을 나무단 뒤에 숨겨주었어요.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어? 사슴이요? 방금 뭔가 저쪽으로 달려가던데.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무꾼님은 소원이 뭐예요? 사슴이 묻자 나무꾼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소원은 참한 색시를 얻어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나무꾼의 소원을 들은 사슴이 눈을 반짝였어요. 오늘 밤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거든요. 연못에 가서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혼인을 하면 된답니다. 단 한 가지, 선녀가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어쩌면 좋아. 내 날개옷이 어디 갔을까?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선녀와 나무꾼이 혼인을 한 지 몇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재롱둥이 아이들도 태어났지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다정한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녀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의 집에서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나날이었지만 선녀는 늘 마음 한켠이 쓸쓸했어요. 하늘나라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낼까? 보고 싶어.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눈물 짓는 선녀가 안쓰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큰 결심을 한 듯 날개옷을 꺼냈어요. 어머나, 이건... 서방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이번만 보고 바로 돌려주어야 하오. 그런데 날개 옷을 입은 선녀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고는 양팔로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방님, 죄송해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안 돼요,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은 그제야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날개 옷을 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어요. 어느 날 사슴이 찾아와 말했어요. 며칠 뒤 보름달이 뜰 때 연못으로 오세요. 그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 사슴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뜬 밤, 하늘에서 두레박 하나가 슬렁슬렁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정말 하늘나라인가? 서방님! 아버지! 나무꾼을 발견한 선녀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선녀는 부쩍 한숨이 늘어난 나무꾼이 걱정되었어요. 서방님, 천마를 타고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대신 천마에서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나무꾼은 천마를 탄 채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 이제 돌아가야 해요. 얘야,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가 오면 주려고 날마다 밭죽을 쑤었단다.
팥죽은 나무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이 맛있게 먹다가 그만 팥죽을 쏟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천마가 놀라 몸부림을 쳤어요. 결국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수탉이 되었지요.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붕에 올라가 꽃기요 꽃기요 하며 운답니다. 호랑이와 꽃감. 옛날에 힘이 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흥, 나는 산중의 왕이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산속 짐승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눈이 계속 내렸어요. 며칠을 굶은 호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꼬르르륵 꼬르륵 보이는 거라곤 바싹 마른 나뭇가지 뿐이었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디선가 음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몸을 납작 낮추었어요. 그러고는 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어흥,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야, 산고양이가 왔네.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흥, 어흥, 호랑이가 왔네. 뚝! 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산중의 왕인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호랑이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기야, 곶감이다. 곶감. 뚝!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앙앙 울어대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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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이키, 정말 곶감이 왔나 보네. 호랑이는 뒷걸음을 치며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한편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섰어요. 소도둑은 더듬더듬 호랑이 등을 더듬었어요. 꽤 크고 몸집도 단단한 서로군. 소도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풀쩍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겁이 난 호랑이는 냅다 외양간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갑자기 소가 달리기 시작하자 소도둑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더 꽉 움켜잡았지요. 아니, 이 곶감이란 녀석이 아주 찰거머리구나.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렸어요. 바위를 풀쩍풀쩍, 고개를 공중공중 뛰어넘으며 달렸지요. 그럴수록 소도둑은 떨어질까봐 호랑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소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어느새 날이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소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니,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화들짝 놀란 소도둑은 오줌을 찔끔찔끔 지릴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숲을 지날 때 소도둑은 잽싸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순간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진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봐 나무 구멍 속으로 쏙 숨었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호랑이도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쉬었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나가던 곰이 물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곶감이란 놈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 곰은 호랑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글쎄요, 곶감이 정말 호랑이님보다 무서운 놈일까요? 그래서 둘은 곶감이 떨어진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곶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곰은 계속 킁킁대며 곶감을 찾았어요. 그때 곰 꼬리가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마침 구멍 속에 숨어있던 소도둑은 옳거니 하고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야 해. 꼬리가 잡힌 곰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아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곶감이구나 하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소도둑은 있는 힘껏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곰은 너무 아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소도둑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곰 꼬리가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곰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곰 꼬리가 짧아졌다고 해요. 한참 뒤 산속에서 호랑이와 곰이 다시 만났어요. 곰은 잘린 꼬리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지? 곶감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라고. 호랑이 말에 곰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아기를 몹시도 기다리는 부인이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금쪽같이 귀한 아기 딱 하나만 주시옵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앙당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마을 우물에 가면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잉어 3마리를 푹 구워 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다음 날 부인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우물 속에는 정말 빛깔이 고운 잉어 3마리가 있었어요. 부인이 잉어를 가져가려는데 고양이가 잉어 1마리를 잽싸게 물고 도망쳤어요. 부인이 얼른 쫓아갔지만 고양이는 이미 잉어 절반을 먹어버렸죠.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잉어 2마리 반을 정성껏 구워 먹었어요. 잉어를 먹고 난 뒤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몸이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그래서 반쪽이라고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쪽이만 보면 수런수런했어요. 저런 몰골로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몰라? 형들도 반쪽이를 창피하게 여겨 따돌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두 형보다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소와 돼지를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도 잡아가면 어쩌나?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을 원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사나운 호랑이가 해를 끼치니 이를 어쩐다. 원님은 방을 붙여 호랑이를 잡아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큰 형이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제가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이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반쪽이도 따라 나섰지만 둘째 형은 반쪽이를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어요. 둘째 형 역시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형들 걱정으로 알아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형들도 찾고 호랑이도 잡아오겠습니다. 형들도 잡지 못한 호랑이를 내가 어찌 잡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은 반쪽이마저 잃을까봐 한사코 말렸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는 길을 나섰어요. 반쪽이는 공중공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멀리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어요.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길고 하얀 영감이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반쪽이는 방이 아니라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녀석이 어디로 갔지? 아침 일찍 꿀꺽하려 했는데. 마루 밑에서 자던 반쪽이가 그 소리에 놀라 깼어요.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나와 몰래 영감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영감이 훌쩍 제주를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감이 바로 호랑이? 반쪽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반쪽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이놈!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느냐? 반쪽이는 집채만한 호랑이 앞에서도 떨기는커녕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반쪽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반쪽이도 주먹을 꽉 쥐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휙! 퍽! 턱을 맞은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온 힘을 주먹에 모아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결국 호랑이는 맥없이 풀썩 쓰러졌죠. 반쪽이는 호랑이를 메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기뻐했어요. 반쪽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그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반쪽이 만세! 부모님은 반쪽이가 자랑스러웠어요. 큰 상을 받은 반쪽이는 부모님을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머니가 살았어. 왜 팥죽 할머니냐고? 할머니는 팥죽을 맛있게 잘 쏘았거든.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할머니의 팥죽은 한 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하루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 어흥. 에구머니나. 할머니는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어흥. 할멈을 꿀꺽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아이고, 호랑이야. 겨울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니? 팥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았는데 겨울에 팥죽도 먹고 나도 잡아먹으렴.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 팥죽도 먹고
할멈도 먹고 그게 좋겠다. 그럼 겨울에 보자고. 어흥.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으로 돌아갔대.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정성껏 팥밭을 가꾸었어 이렇게 밭을 가꾸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 슬픈 것도 잠시. 할머니는 다시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라 부지런히 일을 했지.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 팥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탱글탱글 연글었어. 밭이 아주 잘 여물었구나. 할머니는 팥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다가 웃다가 했어.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아궁이에 솥을 걸고 팥죽을 쏘았어. 이게 마지막 밭죽이라니. 그때 어디선가 펄짝펄짝 텅텅 알밤이 뛰어와 물었어. 팥죽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호랑이가 이 밭죽을 먹고 나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할머니, 저한테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걱정 마세요. 팥죽을 냠냠 맛있게 먹은 알밤은 아궁이로 쏙 숨었어. 잠시 뒤 깡충깡충 콩콩 송곳이 뛰어왔어. 우와, 팥죽 냄새 정말 좋다. 멍석도 대굴대굴 척척 굴러왔지. 팥죽 할머니, 저도 팥죽 냄새 맡고 왔어요. 그래 따뜻할 때 어서 먹거라. 훌쩍. 후루룩 팥죽을 먹던 멍석이 고개를 갸웃했어. 팥죽 할머니, 왜 우세요? 곧 호랑이가 와서 밭죽을 먹고 나를. 이야기를 들은 송곳이 큰 소리로 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그러고는 송곳은 부엌 바닥 흙덩이 속으로 쑥, 멍석은 부엌 문 앞에 쭉 펼치고 누웠어. 그때 지게가 공중공중 껑충 달려왔어. 팥죽 할머니, 팥죽 있어요? 할머니는 따끈한 팥죽을 지게에게 듬뿍 퍼주었어. 지게는 후루룩 후루룩 맛나게 팥죽을 먹었지. 많이 먹거라. 이게 마지막 밭죽일지도 모르니.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또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걱정 말고 방에 계세요. 제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지게는 감나무 뒤로가 꼭꼭 숨었어. 밤이 되자 호랑이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 어흥. 할멈, 나 왔어. 할머니는 벌벌 떨며 말했어. 호랑이야, 우선 부엌에서 몸부터 녹이렴. 어흥. 안 그래도 너무 춥네. 호랑이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가 아궁이 앞에 바짝 붙어 앉았어. 바로 그때 알밤이 돌멩이처럼 날아가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했어. 아이쿠, 눈이야. 호랑이는 눈을 감싸며 뒤로 벌러덩 쿵 넘어졌어. 순간 흙덩이 속에 있던 송곳이 발딱 일어났어. 송곳은 호랑이 엉덩이를 쿡 찔렀어. 아이쿠, 엉덩이야. 엉덩이를 움켜쥐고 방방 날뛰던 호랑이는 부엌 문 앞에 쿵 고꾸라졌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멍석은 옳거니 하고 호랑이를 둘둘 감았어. 호랑이는 숨이 막혀 꽥 소리도 못 냈지. 이제 내 차례인가? 감나무 뒤에 있던 지게가 다다닥 달려왔어. 그러고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척 짊어졌어. 호랑이를 짊어진 지게는 언덕으로 냅다 달려갔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멍석이 몸을 쫙 폈어. 호랑이는 그대로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 우린 맛있는 팥죽이면 돼요. 할머니 팥죽은 최고예요. 최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어. 지금도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는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대. 알밤과 송곳, 멍석과 지게랑 오순도순 팥죽을 나눠 먹으면서 말이야. 토끼의 간.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이 깊은 병에 걸렸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찾아와 용왕을 진찰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용왕님 병이 점점 심해지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뻐끔뻐끔. 용왕님이 돌아가시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 뽀글뽀글. 신하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어요. 마침 그때 구름을 타고 바다 위를 지나던 도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허허, 용왕님이 병에 걸렸나 보구나. 도사는 용왕을 만나러 용궁으로 갔어요. 도사는 용왕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왕님의 병이 매우 깊군요. 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 얘기를 들은 용궁 신하들이 입을 모아 물었어요. 약이 있다고요? 그 약이 무엇인가요?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라네. 육지에 사는 토끼라고요? 바닷속 동물들은 토끼를 본 적이 없었어요. 토끼의 간을 얻으려면 육지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육지로 가면 토끼를 만나기도 전에 죽을 게 뻔해. 신하들은 모두 뒷걸음질을 쳤어요. 토끼의 간을 구해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용왕이 간신히 힘을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선뜻 가겠다고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소인이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주둥이가 뾰족한 자라였어요. 소인은 산과 바다를 모두 다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니 제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용왕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대가 이리 나서주니 내 병이 곧 나을 것 같구나. 도사는 자라에게 토끼 초상화를 그려주었어요. 기다란 두 귀에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고 꼬리는 잘록하고 참으로 우습게 생긴 동물이네. 자라는 토끼 그림을 보며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바다에는 토끼처럼 생긴 동물이 없었으니까요. 자라는 서둘러 토끼를 찾아 육지로 떠났어요.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토끼 그림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그때 무엇인가 폴짝거리며 뛰어왔어요. 저게 혹시 토끼인가? 하지만 그건 토끼가 아니라 개구리였어요. 얼마 뒤 껑충껑충 뛰어가는 동물을 만났어요. 잘록한 꼬리. 그런데 토끼는 뿔이 없는데. 그 동물은 사슴이었죠. 도대체 토끼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작고 귀여운 동물이 깡충깡충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기다란 귀, 짧은 앞다리, 긴 뒷다리, 잘록한 꼬리. 초상화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라는 몹시 반가웠어요. 맞다, 맞아.
토끼가 틀림없어. 여보시오, 혹시 토 선생이신가요? 토끼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떴어요. 맞긴 하오만 뉘신지요?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 대신입니다. 용왕님께서 토 선생을 육지 동물 대표로 생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을 토선생이라 하는 것도 육지동물 대표라는 말도 싫지 않았어요. 나를요? 하지만 이를 어쩌나. 난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다오. 토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토 선생, 내 등에 타면 되니 걱정 마시오. 용궁에 가면 맛난 음식에 귀한 보물을 받을 것이오. 자라의 말에 토끼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육지에서는 사나운 동물에 쫓기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결국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용궁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몰려들어 토끼를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병사들은 토끼를 용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오, 내가 토끼로구나. 내 몸이 안 좋아 너를 데려왔지만 내 간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용왕의 말에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 간을 먹는다고? 자라가 나를 속였구나. 용왕이 신하들을 향해 외쳤어요. 자, 어서 토끼 몸에서 간을 꺼내도록 하라. 토끼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왕님, 소인의 몸에는 지금 간이 없사옵니다. 무엇이? 간이 없다고? 간이 없는 동물도 있느냐? 제 간이 명약인지라 노리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간을 감추어 두었지요. 토끼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소인의 배를 갈라 확인해 보십시오. 용왕은 토끼의 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토끼 몸속에 간이 없으면 어쩌나 싶었지요. 그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용왕님, 소인이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기로 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부지런히 헤엄쳐 육지로 갔어요. 토끼는 자라가 괘씸했지만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꾹꾹 참았어요. 자라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육지에 도착하자 자라가 말했어요. 토 선생, 드디어 다 왔소. 어서 간을 가져오시오. 쯔쯔, 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꺼내놓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토끼는 잽싸게 깊은 산속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바닷속에 끌려가 죽을 뻔한 나보다 더 황당하겠니? 정억울하면 내 간이라도 꺼내드리려무나. 뭐라고? 자라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드릴 아침을 준비하는 효자였어요. 쌀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은 나무를 더 많이 해야겠어. 돌쇠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돌쇠는 연못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움켜쥐었어요. 어이쿠! 그런데
나무를 내려치는 순간 도끼가 그만 연못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나뿐인 도끼가 연못에 빠졌으니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나? 돌쇠는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로 부모님을 모실지 걱정이 돼요. 돌쇠의 말에 산신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번쩍이는 금도끼가 아니에요. 잠시 뒤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요. 제 도끼는 반짝이는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예요. 산신령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 돌쇠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 도끼를 찾기가 어렵나 보네. 돌쇠는 도끼를 못 찾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잠시 뒤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아요. 그 녹슨 쇠도끼가 제 도끼예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산신령은 욕심 없고 착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어요. 네? 이걸 제게 모두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는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 많은 칠성이에게도 전해졌어요. 뭐라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금도끼에 은도끼까지 얻었다고? 칠성이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옳지. 나도 쇠도끼 하나 장만해서 나무하러 가야겠다. 칠성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갔어요. 연못에 이 도끼만 퉁덩 빠뜨리면 나도 부자야, 부자. 연못에 도착한 칠성이는 설렁설렁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이를 어째? 내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네. 칠성이는 큰 소리로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온 가족이 굶은 지 오래라 나무를 하러 왔는데 도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요? 아이고 내 도끼. 딱하게 되었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워호라, 돌쇠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제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만 가지고 나오면 칠성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희죽희죽 웃음이 났어요. 순간 하얀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이고,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뭐라고?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산신령의 호통이 온 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놀란 숲속 동물들은 후다닥 도망을 쳤어요. 그때 연못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칠성이를 덮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칠성이는 물벼락을 맞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휴,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도끼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네. 칠성이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답니다. 방귀쟁이.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날밤, 달 속을 가만히 올려다보세요. 달 속에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토끼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있다고요? 맞아요. 달 속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요. 쿵덕쿵 쿵덕쿵 절구를 찢는 옥토끼랍니다. 옥토끼가 어떻게 달에서 살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이서방과 김서방이 살았어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눈을 부라렸어요. 내 방귀는 아무도 못 당해. 이서방의 방귀 자랑에 김서방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내 방귀가 센지 자네 방귀가 센지 어떻게 알아? 둘은 서로 자기 방귀가 더 세다며 우겼어요. 어느 날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봐,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아는가? 채, 얼마나 센데? 이서방은 코를 후비며 물었어요. 내 방귀로 말할 것 같으면 뽕 하고만 끼어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다네. 이서방이 별일 아니라는 듯 코딱지를 튕겼어요. 그깟 나뭇잎쯤이야. 나는 슬쩍 뽕 하고 끼어도 열매가 후두둑 떨어진다네. 이서방의 말에 김서방이 싱긋 웃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나랑 방귀 시합하려나?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결판을 내세. 좋네. 그럼 내 방귀 맛부터 보게. 이서방이 먼저 뽕 하고 방귀를 뀌자 김서방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순간 김서방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흥, 제법이군.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 김서방이 궁둥이를 쭉 내밀고 뿡 하고 방귀를 뀌자 이서방네 배나무에서 배가 우두둑 떨어졌어요. 순간 이서방의 콧구멍이 벌렁거렸어요. 우리 집 배를 다 못 쓰게 만들었겠다. 이서방은 배에 힘을 주고 궁둥이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뿡뿡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순식간에 김서방네 집 안방 문과 부엌문이 휙휙 날아가 산꼭대기에 푹푹 꽂혔어요. 김서방, 내 방귀가 자네 집 문을 정확하게 산꼭대기에 꽂는 걸 보았지. 이서방이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감히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겠다. 김서방이 엉덩이를 실룩였어요. 흥, 그래? 이번에는 힘 좋은 내 방귀 맛 좀 보게. 김서방이 뿡뿡 방귀를 뀌자 이서방 집 초가지붕이 휘리릭 날아가 마을 어귀 시냇가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 이 몹쓸 녀석이 우리 집 지붕을 다 날려? 흥, 우리 집 문을 날린 건 누구시더라? 두 사람은 눈을 부릅떴어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치, 그럼 무서울 줄 알고 자네 방귀는 내 방귀에 안 돼. 두 사람의 쉴 수 없는 방귀에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이서방 방귀에 김서방네 염소떼가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논바닥에 툭! 김서방 방귀에 이서방네 황소가 산 너머로 날아갔다가 갯벌에 철포덕! 방귀 시합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때 먹이를 찾아 김서방네를 기웃하던 토끼가 방귀 소리에 놀라 절구로 쏙 들어갔어요. 옳거니 이번에는 이 절구 맛 좀 보거라. 김서방은 뿡! 방귀 한 방에 절구를 이서방에게 날려보냈어요. 나도 받았으면 줘야겠지. 이서방도 질세라 방귀를 뿡 뀌어서 받아쳤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온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모은 뒤 힘차게 방귀를 뀌었어요. 뿡! 뿡뿡! 뿌룩뿌룩 뿡뿡! 두 사람이 동시에 절구를 향해 방귀를 뀌자 토끼가 든 절구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절구는 토끼를 실은 채 순식간에 달나라까지 날아갔어요. 어리석은 방귀쟁이들 같으니 그깟 방귀 시합하느라 집도 망가뜨리고 가축도 잃다니 쯧쯧. 달나라에 도착한 토끼는 당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우와, 정말 멋진 곳인데. 토끼는 달나라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히히, 방귀쟁이들한테 고마워해야겠군. 지금도 토끼는 달나라에서 살고 있대요. 그 토끼가 바로 옥토끼랍니다.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